배밭에서 발견된 46구의 시신, 그리고 마을을 뒤흔든 진실. 끔찍한 이야기다. 푸른 배나무들이 늘어선 조용한 시골 마을이 실은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다고 상상해보라. 한 구도 두 구도 아닌 무려 46구의 시신이 마을 주민의 배밭 땅 밑에서 발견되었다. 매일같이 그 밭 옆을 지나다니던 주민들은 자신의 발걸음이 거대한 공동묘지 위를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거물급 범죄자나 조폭이 아니라 그저 평소 과묵하기로 소문난 평범한 농부였다는 점이다. 어떻게 평범한 한 남자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괴물로 변할 수 있었을까? 평화로워만 보이던 낡은 목조 주택과 배밭의 담장 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제 마을을 송두리째 뒤흔든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 배밭에 묻힌 46구의 시신에 얽힌 어두운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그 진실이 침묵하던 땅속에서 어떻게 끌려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혹시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잔잔히 흐르는 강가, 평화롭게 펼쳐진 녹색 배밭 뒤편에 온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을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이곳은 전라남도의 한적한 군, 해남의 어느 마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지역사회의 깊은 상처로 남아 인간의 어두운 면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2018년의 여름은 지독한 폭염과 함께 찾아왔다. 자결하는 태양은 영산강 수면 위로 빛을 쏟아냈고 강변에 늘어선 배나무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듯 아른거렸다. 멀리서 본 마을의 풍경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아이들은 논두렁을 뛰어다녔고 아주머니들은 마당에 빨래를 널었으며 아저씨들은 경운기를 몰고 밭으로 향하거나 읍내 장터로 향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편에는 주위와 동떨어진 듯한 낡은 목조, 주택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은 평소 게으르고 말이 없으며 눈에 띄지 않는 농부로 알려진 박철호라는 왜소한 남자의 것이었다. 이웃들에게 박철호는 그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이상한 사내일 뿐이었다. 그는 마을 다방에 모여 잡담을 나누지도 않았고 마을 공동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누구와도 진정으로 어울리지 않았다. 그 평범해 보이는 태도 뒤에 그토록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의 집 뒤편 배밭은 더 이상 단순한 과수원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미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해 있었다. 이 이야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주변 마을의 몇몇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부터였다. 실종자들은 대부분 일거리를 찾아 해남으로 온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젊은 외지인들이었다. 처음에는 모두들 그들이 더 먼 곳으로 돈을 벌러 떠났거나 당시 해안가에서 종종 발생하던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실종자 수는 점점 늘어났고 의심의 그림자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박철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어부 김영감은 그의 밭 옆 작은 수로를 지날 때마다 몇 번이고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햇볕이 뜨겁게 땅을 달구는 한낮이면 코를 찌르는 악취가 피어올랐다. 어느 날 밤 배를 저어 강을 지나가다가는 빽빽한 배나무 사이로 희미한 호롱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보기도 했다. 김영감의 생각에 박철호는 유독 한밤중에 땅을 파는 일이 잦았다.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에 그는 그저 불안감을 속으로 사귈 수밖에 없었다. 의심은 2018년 중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굳어졌다. 이현우라는 마음씨 착한 청년이 일을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다. 읍내시장과 여객터미널, 친구들의 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허사였다. 현우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카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기억해낸 어머니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지정된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직원은 며칠 전 웬 낯선 남자가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쌀을 교환해 갔다고 말했다. 몸집이 작고 인상이 교활해 보이는 남자라는 직원의 묘사는 현우의 가족들로 하여금 곧바로 박철호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질 조각은 배밭의 낡은 목조주택을 향하고 있었다. 얼마 후 경찰이 들이닥쳐 수색을 시작했을 때 그동안 희미하게만 느껴졌던 악취가 집문을 여는 순간 누구든 맞이하듯 강하게 터져나왔다. 그곳에서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 그늘을 들이우던 배나무 아래 수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수십 구의 시신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박철호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평범한 농부가 아닌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모습으로
왜소한 농부 박철호가 어떻게 냉혈한 살인마로 변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비극의 뿌리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무시당했던 작은 상처와 잘못된 양육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박철호는 1980년대 초 영산강 유역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농부 부부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아들의 탄생을 가문의 운명을 바꿔줄 구원이라 여기며 자랑스러워했다. 불행히도 그 사랑은 과도한 오냐오냐 육아로 변질되었다. 아버지는 박철호에게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았다. 또래 친구들이 밭에 나가 부모님을 도울 때 박철호는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심지어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왕자처럼 모시듯 업고 밭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책임감 없이 자랄까 걱정되어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남편의 고집에 묻혔다.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박철호의 약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왜소하고 마른 체격 때문에 그는 늘 놀림감이었다. 친구들은 그를 멸치라고 불렀고 약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몇 번이나 얻어맞기도 했다. 그 상처는 깊게 남았다. 집에 돌아와 분노에 차 하소연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로 그를 달랬다. 그런 애들 신경 쓰지 마라, 아들아. 너는 걔들보다 훨씬 특별한 아이야. 세상이 널 위해 움직일 거다. 그 말은 박철호에게 특별하다는 감정을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씨앗을 키웠다. 그는 타인을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데 익숙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감이 계속 자라났다. 그는 존경받고 싶었고 힘을 갖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따라주지 않았다. 이 모순이 그의 생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겁쟁이처럼 보였지만 내면에는 권력에 대한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박철호는 조폭 영화나 전쟁 영화에서 탈출구를 찾았다. 우정이나 용기의 가치를 배우는 대신 그는 배신, 속임수, 피비린내 나는 싸움 장면에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이 생사여탈권을 쥔 인물이 되는 상상을 했다. 그의 상상 속에서 최고의 힘은 사랑이나 정의가 아니라 타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였다. 그때부터 박철호는 더욱 고립되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친한 친구도 없었으며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기댈 수 없는 게으른 청년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고독 속에서 박철호가 자기 자신이 유일한 지배자가 되는 어두운 환상의 세계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거듭 충고했다. 망상만 하지 마라. 인생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란다. 하지만 박철호에게 어머니의 말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일 뿐이었다. 그가 믿는 것은 오직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했던 말, 자신이 특별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섬길 것이라는 말뿐이었다. 통제에 대한 갈증은 사소한 것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 명령을 따를 때 만족감을 느꼈다. 반대로 누가 거절하면 극도로 분노했다. 서서히 그 만족감은 필요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 아래 굴복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성격은 더욱 강해졌다. 박철호는 제대로 일한 적 없이 그럭저럭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를 접고 그저 가족의 짐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텅 빈 눈빛 뒤에는 집착이 숨어 있었다.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집착, 잘못된 양어 방식에서 비롯된 작은 실수, 놀림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그리고 어릴 적부터 길러진 게으름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져 연약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인격을 형성했다. 극진한 대접만 받던 아이는 완전한 권력을 맛보고 싶어하는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야망을 실현할 기회는 2016년 그가 결혼하여 경제적 압박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찾아왔다. 어릴 적 잘못 심어진 어둠의 씨앗이 결국 인류의 비극을 낳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 씨앗은 마침내 무성하게 자라 세상 밖으로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2016년 해남의 장마가 막 그친 무렵이었다. 박철호의 배밭 주변 땅은 여전히 축축했다. 집 옆의 작은 수로는 진흙과 썩은 나무잎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인 흙탕물에서는 악취가 풍겨 뒤뜰에 머물기조차 불쾌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런 문제는 큰일이 아니었다. 보통 일꾼을 불러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박철호는 달랐다. 그는 돈이 가족의 편안함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여기는 지독한 구두쇠로 알려져 있었다. 아내 최선희가 사람을 고용해서 수로를 청소하자고 제안했을 때 박철호는 거칠게 소리쳤다. 사람을 써?
돈 아깝게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몸이 약하고 힘든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로를 청소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철호는 해남읍내 인력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장사꾼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팔려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항상 붐볐다. 그들은 먼 시골에서 와서 몇 푼의 돈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박철호의 시선은 한 씨라는 중년 남성에게 꽂혔다. 몸은 말랐고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선했다. 그는 강 건너 마을에서 막 도착했으며 일자리가 절실하다고 했다. 박철호에게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다. 한 씨는 해남에 가까운 가족이 없었다. 만약 그가 사라져도 금방 찾는 사람은 없을 터였다. 박철호는 옅은 미소를 띠며 일거리를 제안했다. 아저씨, 우리 집으로 갑시다. 청소할 수로가 있는데 품삭 씨랑 점심은 챙겨드리지요. 며칠째 일을 구하지 못했던 한 씨는 안도하며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배밭 한가운데 외따로 떨어진 박철호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씨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바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삽으로 진흙을 퍼내고 막힌 수로에서 오물을 건져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박철호는 그저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박철호의 내면에서는 이상한 갈등이 일어났다. 정말로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또 다른 충동이 속삭였다. 이 남자를 제거하면 품삯을 주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완전한 권력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구부정한 한 씨의 등을 오래 바라볼수록 그 충동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있던 다른 삽을 집어들었다. 심장은 거세게 뛰었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한 씨가 깊이 몸을 숙였을 때 박철호는 조용히 뒤로 다가갔다. 잠시 후 삽이 높이 들어 올려졌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졌다. 퍽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가 이내 사라졌다. 한 씨의 몸이 진흙 속으로 쓰러졌다. 피가 흐릿한 수로 물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순간 박철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를, 손이 떨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찾아온 것은 기이한 만족감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강하다고 느꼈다. 어릴 적부터 약하다고 놀림받던 그가 이제 다른 사람의 목숨 위에 서 있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는 한 씨의 시신을 뒤편 밭으로 끌고 갔다. 같은 삽으로 그는 배나무 뿌리 사이의 땅을 팠다. 구덩이는 얕았지만 시신을 덮기에는 충분했다. 이를 마친 그는 흙을 덮고 조용히 다졌다. 이상하게도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모든 분노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같았다. 창문 너머로 최선희는 남편이 밭을 들락거리는 것을 희미하게 보았을 뿐이다. 그녀는 남편이 무언가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남편이 배나무 아래에 어두운 비밀을 막 묻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박철호는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상한 감정으로 밭을 바라보았다. 죄책감이 아니라 만족감이었다. 그는 돈을 아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바로 살인의 쾌감. 그날 밤 이후 타인에 대한 그의 시각은 바뀌었다. 가난한 외지 노동자를 볼 때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기회로 보았다. 그가 막 알게 된 어두운 충동을 만족시킬 기회. 첫 번째 살인은 관문이 되었다. 한 명의 희생자로부터 박철호는 다음 또 다음 희생자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공짜 노동력과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타인의 죽음을 통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한때 평온했던 배밭은 어두운 무대로 변해버렸다. 배나무의 푸른 잎사귀 뒤에서 새로운 살인마가 막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배밭에 흙이 한 씨의 시신을 삼킨 그날 이후 박철호의 삶은 영원히 변했다. 처음에는 품삯을 아끼기 위한 충동적인 행동이라 여겼지만 그 일은 훨씬 더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날 밤 그는 일용직 노동자 한 명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바로 타인의 생명을 지배하는 쾌감. 그 이후로 그의 생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다. 몇 주 후 박철호는 다시 해남 인력시장으로 향했다. 겉으로 그는 일손을 구하러 온 평범한 농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 뒤에는 훨씬 더 위험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는 시장의 북적임 속에서 한쪽 구석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변변찮은 품삯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려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박철호는 더 이상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잠재적 희생자 명단일 뿐이었다. 그는 누가 말라 보이는지, 누가 외지인처럼 보이는지, 누가 사라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를 가늠했다.
목표물을 찾으면 그는 친절한 표정으로 다가가 가벼운 일과 점심, 그리고 일이 끝나면 지불할 품삯을 약속했다. 일자리가 절실한 희생자는 당연히 거절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면 패턴은 항상 같았다. 노동자에게 수로를 치우거나 집 벽을 수리하거나 빽빽한 배밭을 정리하라고 시켰다. 박철호는 평온한 얼굴로 지켜보며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희생자가 허리를 숙이는 순간, 삽질이나 도끼질 소리가 그의 발소리를 덮는 순간 그는 재빨리 움직였다. 단 한 번의 가격. 몸이 쓰러지면 그는 아무런 동정심 없이 밭구석으로 시신을 끌고 갔다. 땅구덩이가 다시 열렸다가 닫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흙더미만 남았다. 몇 달 만에 희생자 수는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계속해서 늘어났다. 일을 마칠 때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감이 커졌다. 돈을 아끼려던 처음의 이유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그가 찾는 것은 오직 그 만족감, 타인의 생사를 통제하는 느낌뿐이었다. 그의 배밭은 서서히 조용한 무덤으로 변해갔다. 그 자신과 그를 덮고 있는 흙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온전히 박철호만의 것이 아니었다. 아내 최선희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밭의 흙 색깔이 자주 변하는 것을 보았고 쨍한 대낮이면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를 맡았으며 한밤중에 남편이 반복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의심은 어느 날 밤 확신으로 바뀌었다. 박철호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호롱불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나 좀 따라와. 밭으로.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겁에 질린 선희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들었다. 그곳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는 뻣뻣하게 굳은 시신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반면 박철호는 태연하게 땅을 파고 있었다. 선희는 숨이 멎었지만 남편의 험악한 눈빛에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그녀는 자신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남자의 아내에서 그녀는 남편의 피비린내, 나는 죄를 숨기는데 동원된 침묵의 증인이 되었다. 그때부터 새로운 희생자가 생길 때마다 선희는 항상 구덩이 옆에 서 있도록 강요받았다. 손에는 호롱불을 든 채 그림자진 남편의 몸이 땅을 파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흙이 또 다른 인간의 몸을 덮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저항하고 싶었지만 오래 알아온 병으로 몸이 쇠약했다. 거부하려고 할 때마다 박철호는 그녀를 때리거나 희생자와 함께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서서히 선희는 체념 상태에 빠져 끝없는 공포의 굴레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웃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박철호의 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어부 김영감은 배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몇 번이나 악취를 맡았다. 그는 또한 한밤중에 배나무 사이에서 호롱불 빛이 깜박이는 것을 자주 보았다. 마음속으로는 의심했지만 입은 침묵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자.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불안감이 계속해서 잠을 방해했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한편 박철호는 자신의 방식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그는 마을 사람들 눈에 여전히 게으른 농부로 보였다. 마을 공동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다방에도 가지 않았다. 그가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희생자를 고르는 사형 집행인의 걸음이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살인을 할 때마다 그는 두 가지 이득을 얻었다. 공짜 노동력과 정신적 만족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충동은 중독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지배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느꼈다. 선희는 죄책감에 더욱 깊이 갇혔다. 호롱불을 들고 난 매일 밤 그녀는 그 원혼들이 자신을 찾아올까 두려워하며 조용히 울었다. 한 번은 도와주세요라는 짧은 쪽지를 써서 시장 사람에게 몰래 전해줄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두려움에 손이 떨렸다. 남편이 그 쪽지를 발견하는 상상을 하자 죽음의 위협이 머리를 스쳤다. 결국 그녀는 쪽지를 찢어 장판 밑에 숨겼다. 그때부터 그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라며 울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들도 지옥이었다. 박철호가 시장으로 떠날 때마다 선희는 불안에 떨었다. 또 한 사람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상대로 희생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났다가 배밭의 흙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감히 묻지 않았다. 하지만 선희에게 새로운 흙더미 하나하나는 현실이 된 악몽이었고 그녀가 남편이 만든 지옥에 점점 더 깊이 갇혀 있다는 증표였다. 박철호의 배밭이 삼킨 희생자의 수는 계속 늘어났다.
그가 하나씩 팠던 작은 구덩이들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집 뒤편 땅은 울퉁불퉁한 흙더미로 가득했고 비가 내릴 때마다 땅속의 비릿한 냄새가 축축한 증기와 함께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박철호는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누군가 의심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불안감 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탄생했다. 바로 하나의 커다란 무덤을 만드는 것. 그에게 이것은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한 번 깊게 파두면 새로운 희생자가 생길 때마다 그 위에 흙을 덮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밭의 가장 구석진 곳, 높은 배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 이웃이나 수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가려진 장소를 선택했다. 그 큰 작업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했다. 그는 다시 해남 인력시장으로 향했다. 일용직 노동자들 무리 속에서 그의 눈은 강지훈이라는 청년에게 꽂혔다. 몸은 건장했지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짧은 대화를 통해 박철호는 강지훈이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으며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박철호에게 그는 완벽한 목표물이었다.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외지인이며 구슬리기 쉬운 젊은이. 박철호는 상냥한 어조로 일거리를 제안했다. 땅을 좀 깊게 파야 할 곳이 있는데 품삯은 더 쳐주겠네. 일자리를 찾다 지친 강지훈은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한 배밭으로 향했다. 하루 종일 강지훈은 열심히 일했다. 그의 사비땅을 갈랐고 땀이 얇은 티셔츠를 흠뻑 적셨다. 박철호는 멀지 않은 곳에 서서 감독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사악한 계획으로 가득했다. 그는 청년을 제거할 적절한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삽이 무언가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강지훈은 동작을 멈추고 땅을 살피기 위해 쪼그려 앉았다. 손으로 흙을 조금 파내자 하얀 뼈 조각이 드러났다. 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었다. 아저씨, 이거 사람 뼈 같은데요? 여기 혹시 오래된 무덤이라도 있었나요? 그가 순진하게 물었다. 박철호의 피가 순간 차갑게 식었다. 그는 예전 희생자의 유해가 새로운 구덩이 자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지금 강지훈을 죽이면 문제는 해결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전 희생자들과 달리 이 청년은 이웃마을에 가족이 있었다. 사라지면 분명히 찾으러 올 것이다. 위험이 너무 컸다. 박철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 옛날 무덤터인가 보네. 예전 사람들 유골이겠지.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하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고 강지훈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묻지는 않았지만 그는 의심을 품었다. 그날 오후 박철호는 평소보다 일찍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강지훈에게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오늘은 이만하고 나중에 다시 계속하지. 강지훈은 그 말을 따랐다. 자신이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만약 박철호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그의 몸은 방금 봄뼈와 함께 땅속에 묻혔을 것이다. 그날 밤 박철호는 툇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희생자가 많아질수록 발각될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오직 해남 근처에 가까운 가족이 없는 완전한 외지인만을 목표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래야 그들이 사라져도 아무도 답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한편 최선희는 거대한 무덤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밤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이 땅 파는 모습을 비추기 위해 호롱불을 들고 서 있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단지 배밭의 땅이 점점 더 깊고 넓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더욱 절망할 뿐이었다. 때때로 그녀는 그 땅이 마치 들리지 않는 비명을 품고 고동치는 것처럼 느꼈다.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지만 두려움이 그녀의 입을 굳게 닫았다. 그녀는 저항하고 싶었지만 몸이 쇠약했다. 한 번은 도망칠 결심을 했지만 박철호의 눈빛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 눈은 만약 감히 도망치면 그녀 자신이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한 위협으로 가득했다. 집 밖에서는 실종자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자주 들려왔다. 강 건너 마을에서 온 노동자가 돌아오지 않았고 시장에서 잠깐 보였던 청년이 갑자기 사라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일부는 해안 지역에서 성행하던 인신매매를 탓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했지만 명확한 단서가 없어 모든 사건은 서류 더미 속에서 멈춰섰다. 그러는 동안에도 배밭의 커다란 구덩이는 계속해서 넓어지며 하나씩 생명을 삼켰다. 그리고 그 축축한 땅 위에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든 한 연약한 여인이 서 있었다. 자신의 집이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채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으로 접어들면서 해남 근방의 실종자 소식은 더욱 잦아졌다. 시장 상인들은 수군거렸다. 강 건너에서 온 노동자가 돌아오지 않았고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던 청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는 무시하기엔 너무 많아졌다. 하나둘씩 가족들이 해남 경찰서를 찾아와 슬픔 가득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은 아들이나 남편 혹은 형제가 마지막으로 해남 시장에서 일당을 구하러 가는 모습이 보인 후 그대로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편지도 연락도 없었다. 오직 마음을 무너뜨리는 침묵만이 남았다. 강동진 경감의 책상 위에는 보고서 파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강력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번은 달랐다. 나타나는 패턴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모든 희생자는 외지인이었고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으러 온 성인 남성이었으며 그 후 증발해버렸다. 명확한 목격자도 확실한 장소도 없었다. 일부 가족은 몇 주가 지나서야 신고했기에 흔적을 추적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경찰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시장 상인들, 다른 노동자들, 심지어 강을 오가는 어부들에게까지 탐문했지만 대답은 늘 모호했다. 어떤 이는 희생자가 다른 마을로 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불법 조직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해안 지역이 불법 노동자 밀입국에 취약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측은 꽤 설득력이 있었다. 경찰은 몇 번이나 항구에 인력을 배치하고 배를 검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들은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진 듯 방향을 잃었다. 경찰이 바다와 수로를 샅샅이 뒤지는 동안 박철호는 점점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는 경찰이 인신매매 조직을 의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다. 좋아, 엉뚱한 곳이나 찾아다니라지. 그는 생각했다. 그의 밭은 여전히 조용했고 집 뒤의 커다란 구덩이는 희생자들을 계속해서 삼키며 깊어만 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완전히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박철호의 밭 근처에 사는 어부 김영감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몇몇 이웃에게 밭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여러 번 났고 한밤중에 호롱불 빛이 깜박이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함부로 의심하지 말게. 증거도 없이 사람 잡을 일 있나. 김영감의 의심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뜬 소문으로 그쳤다. 작은 집 안에서 최선희는 공포 속에 더욱 깊이 잠겨갔다. 남편이 시장에 갈 때마다 그녀는 또 다른 생명이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밤이면 밤마다 그녀는 남편이 축축한 흙을 덮는 동안 호롱불을 들고 서 있는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단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자신도 그곳에 묻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강동진 경감 자신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서류 더미를 펼쳐놓고 지도 위에 희생자들이 실종된 지점을 표시했다. 모든 지점은 한 곳, 해남시장으로 모였다. 그는 서류 여백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해상 조직이 아니라면 육지에서 누군가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더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 메모는 단순했지만 그의 머릿속에 첫 번째 실마리가 되었다. 밖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툇마루에서 우는 어머니가 있었고 다시는 두드려지지 않을 문을 멍하니 바라보는 아내가 있었다. 마을 사찰에서는 매일 밤 실종된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가 울려 퍼졌지만 그때까지 답은 오지 않았다. 경찰이 여전히 바다 쪽을 수색하는 동안 정답은 사실 육지에 숨어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한 농부의 소유지 빽빽한 배나무 숲 뒤편에 그는 조용히 자신의 땅에 가장 어두운 비밀을 심고 있었다. 박철호의 배밭에 있는 커다란 구덩이는 점점 더 채워져 갔다. 그가 노동자 한 명을 집으로 데려올 때마다 밭은 그들을 흔적도 없이 삼키는 듯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살인은 습관이 되었고 심지어 일과가 되었다. 예전에는 망설임이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냉정하게 진행되었다. 그의 눈에 그 노동자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박철호는 자신이 점점 더 강해진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수학하는 농부에 비유했다. 다른 사람들은 배를 따지만 자신은 목숨을 거둔다고. 그 오만함은 그의 밭이 결코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요새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가 휘두르는 삽질 하나하나, 그가 덮는 흙 한 줌 한 줌이 그에게는 그저 일상의 일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서 최선희는 더욱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쇠약한 몸은 저항할 힘을 주지 않았고 박철호의 위협은 도망칠 모든 희망을 앗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이제 눈물은 그저 집구석에서 조용히 흘러내릴 뿐이었다. 머릿속에서 그녀는 매일 무덤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죄책감이 짓눌렀지만 두려움이 입을 막았다.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남편의 눈빛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목숨이 가느다란 인내심의 끈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해남 경찰서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계속 쌓여갔다. 강동진 경감은 해상 인신매매라는 기존의 가설을 버리기 시작했다. 해남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희생자가 너무 많았고 항구로 이어지는 증거는 너무나도 적었다. 그는 육지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강 경감은 접근 방식을 바꿨다. 그는 팀원들에게 위장 잠입을 명령했다. 몇몇은 시장에서 짐꾼으로, 어떤 이는 작은 노점상으로, 심지어 다른 마을에서 온 일용직 노동자인 척하는 대원도 있었다. 목표는 분명했다.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일거리를 제한하는 자를 감시하는 것. 며칠 후 위장팀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장에서 노동자를 데려가는 몇몇 사람들을 기록했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일손이 필요한 평범한 농부들이었다. 하지만 강 경감의 눈길을 오랫동안 멈추게 한 기록이 하나 있었다. 몸집이 작고 얼굴이 어두우며 다른 상인들과는 거의 말을 섞지 않지만 몇 번이나 외지인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목격됨. 이 사람이 누군가? 강 경감이 물었다. 보고서에는 이름이 없었고 단지 인상착의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강 경감에게 이것은 추적할 가치가 있는 첫 번째 흔적이었다. 그는 그 기록에 표시를 하고 팀에게 더 면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시각 선희는 죄책감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잠결에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마치 희생자들이 땅속에서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밤은 불안으로 가득했고 몸은 점점 더 말라갔다. 그녀를 본 이웃들은 그저 중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여인의 영혼이 집안의 어두운 비밀에 의해 완전히 갉아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철호는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수했다. 시장에 가서 희생자를 고르고 집으로 데려왔다. 그에게 바깥 세상은 여전히 상상 속의 조직을 찾느라 바빴고 자신은 자유롭게 밭에 시신을 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위장한 경찰 대원이 남긴 작은 메모가 곧 진실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흔적은 아직 희미했지만 의심의 화살이 정확히 그를 향하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박철호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다시 축축한 흙을 덮고 있던 그 밤, 멀리 경찰서에서 강동진 경감은 붉은 점으로 가득 찬 메모판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가까워졌어. 아주 가까이. 박철호의 하루는 여전히 같은 패턴으로 흘러갔다. 해남시장으로 나가 희생자를 고르고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일상의 일부인 양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다. 이번 발걸음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시장에서 그는 이현우라는 청년을 만났다. 현우는 이웃 마을의 평범한 가정의 장남이었다. 그는 성실하고 착하기로 소문나 있었고 여동생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그의 주머니에 신분증과 작은 쪽지를 넣어주었다. 마트 들르면 이걸로 쌀 좀 받아오너라. 우리 쌀이 거의 다 떨어졌단다.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부했다. 박철호는 거짓된 친절한 얼굴로 현우에게 다가갔다. 내 밭을 좀 정리해야 하는데 하루만 일해주겠나? 밥도 주고 품삯도 좀 쳐주지. 순진한 현우는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날 일거리를 구한 것에 감사하면서 밭에 도착하자 예전의 패턴이 다시 반복되었다. 현우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했다. 그의 손놀림은 잡초를 제거하는 데 능숙했다. 박철호는 적절한 때를 기다렸고 순간이 오자 삽을 휘둘렀다. 현우의 몸은 비명도 없이 조용히 쓰러졌다. 박철호는 냉정하게 희생자의 시신을 집 뒤에 커다란 구덩이로 끌고 갔다. 희생자의 주머니를 뒤지던 그는 어머니의 쪽지와 함께 신분증을 발견했다. 박철호는 그것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그는 그 물건이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탐욕이 이성을 압도했다. 이 카드가 있으면 돈 안 들이고 쌀을 얻을 수 있겠군. 그는 중얼거렸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그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며칠 후
현우의 가족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쌀을 받아오라고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그들은 마트로 향했다. 직원의 대답은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며칠 전에 몸집이 작고 인상이 어두운 남자가 현우 씨 이름으로 된 카드를 가지고 왔었어요. 현우 씨가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마트 직원의 증언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다. 처음으로 누군가 실종된 희생자의 신원을 도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났다. 사무실에서 강동진 경감은 그 보고서를 심각하게 읽었다. 그는 부하들을 불렀다. 이건 더 이상 추측이 아니다. 증거다. 우리는 시장에서 노동자들을 자주 데려가는 몸집, 작은 남자를 오랫동안 주시해왔다. 이제 그가 희생자의 카드를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모든 실마리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그럼 이제 이름도 아는 겁니까? 젊은 형사 하나가 물었다. 강 경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에서 온 보고에 따르면 박철호라는 농부라고 한다. 말이 없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지만 시장에서 자주 목격되었다고.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인물이 마침내 뚜렷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 강 경감은 주먹을 쥐었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내일 계획을 세운다. 이 자를 놓쳐서는 안 돼. 작은 목조 주택에서 선희는 멍하니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가져온 카드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가슴이 떨렸다. 수년 동안 그녀는 절망만을 느껴왔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 어두운 비밀이 곧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히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녀의 지친 눈에는 그동안의 소리 없는 절규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비쳤다. 박철호 자신은 다가오는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하게 걸으며 자신의 밭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훔친 카드를 들고 마트로 향했던 그의 작은 발걸음이 바로 경찰의 눈에 경고등을 켠 것이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강동진 경감은 단호한 목소리로 서류를 덮었다. 때가 됐다. 그동안 누가 숨어 있었는지 알아냈어. 내일 움직인다. 그리고 조용한 배밭에서 박철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흙을 덮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 땅이 더 이상 비밀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곧 그것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날 아침 옅은 안개가 아직 강 위에 머물고 있을 때 작은 배 한 척이 해남의 외곽 마을에 조용히 닿았다. 두 남자가 빈 바구니를 들고 내렸다. 마치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어부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사실 강동진 경감이 박철호라는 남자의 집을 감시하기 위해 보낸 형사들이었다. 며칠 전 박철호의 신원이 보고서에 올랐고 모든 초기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강 경감은 직접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소박한 목조주택은 다른 주민들의 집과 별다를 바 없어 보였다. 녹슨 양철 지붕, 널빤지 벽, 그리고 뒤편에 평온해 보이는 배밭. 하지만 강 경감은 그 평온함 뒤에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다고 의심했다. 한낮이 되자 박철호는 작은 배를 타고 시장으로 떠났다. 두 형사는 즉시 집 근처로 이동하여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감히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단지 밖에서 관찰할 뿐이었다. 집은 조용해 보였지만 뒤편의 밭은 이상한 분위기를 풍겼다. 땅이 울퉁불퉁했고 마치 자주 파헤쳐지고 다시 덮인 듯했다. 집안에서 최선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박철호가 떠난 후 그녀는 무언가 달라졌다고 느꼈다. 나무들 사이로 낯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아는 이웃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남편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악몽에서 벗어날 시간이 어쩌면 다가왔다는 신호 같은 다른 감정이 있었다. 밤이 되자 박철호는 낯선 남자 한 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는 남자에게 밭에서 일하라고 시키고 자신은 차가운 눈빛으로 감독했다. 선희는 등불을 켜기 위해 밖으로 나왔지만 그녀의 눈은 나무 쪽을 흘깃 쳐다보았다. 그녀는 다른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맞았다. 빽빽한 나무십 뒤에서 형사들은 희미한 그림자들을 보았다. 일꾼 한 명, 강요당하는 듯한 창백한 여인, 그리고 삽을 들고 서 있는 박철호. 한 형사가 속삭였다. 이자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 그들은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명령 없이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확신은 굳어졌다. 저 집이 실종자 미스터리의 열쇠를 쥐고 있다. 다음날 아침 완전한 보고서가 강경감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는 긴장된 얼굴로 보고를 들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는 거다. 매일 밤 새로운 희생자가 나올 수 있어. 그는 긴급 회의를 위해 핵심팀을 소집했다. 작은 회의실은 심각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마을 지도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희생자들의 사진이 옆에 쌓여 있었다. 강 경감은 박철호의 집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확실한 증거 없이 바로 쳐들어갈 수는 없다. 그가 방심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 현장에서 덮쳐야 한다. 한 형사가 제안했다. 대원 한 명을 노동자로 위장시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덫에 걸리면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강 경감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 목숨을 거는 일이다. 장난으로 할 수 없어. 그들은 다른 계획을 세웠다. 감시를 강화하고 증언을 찾기 위해 주변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동시에 박철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로 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경찰은 즉시 그의 길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을에서 선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외부인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녀에게 희미한 희망을 주었다. 몰래 그녀는 신호를 보내려 했었다. 빨래를 넣을 때 줄 끝에 흰 수건 한 장을 걸어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바랐다. 우물로 갈 때 일부러 오랫동안 멈춰서서 나무 쪽을 돌아보았다. 마치 말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것처럼 감시하던 형사들은 그 움직임을 기록했다. 한 명이 낮게 말했다. 저 여자, 그녀는 죄가 없어.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야. 이 기록은 즉시 강 경감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는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박철호는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는 빨랫줄에 흰 수건을 눈치채지 못했고 아내가 숲을 향해 길게 던지는 시선도 보지 못했으며 때때로 움직이는 낯선 그림자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에게 모든 것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외부인들은 결코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그의 밭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법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선희는 이제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었다. 침묵하고 남편의 비밀과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문을 열 것인가? 그리고 경찰서에서 강동진 경감은 해남 최대 미스터리의 해답이 이제 한 뼘 거리에 있다고 확신하며 지도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날 밤 해남 경찰서 회의실은 심각한 얼굴들로 가득했다. 해남 외곽 마을 지도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붉은 원이 박철호의 목조주택을 표시하고 있었다. 실종된 희생자들의 사진이 다른 한쪽에 쌓여 마치 정의를 요구하며 되돌아보는 듯했다. 강동진 경감이 똑바로 섰다. 내일 움직인다. 우리가 하룻밤 늦을 때마다 새로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급습 계획은 세밀하게 나뉘었다. 1팀은 야간업으로 위장하여 수로에 배치되었다. 2팀은 땔감을 구하는 주민인 척하며 마을로 향하는 작은 길 쪽에서 잠복했다. 그리고 3팀, 핵심팀은 박철호의 밭에 더 가까이 잠입하여 위험 신호가 있을 시 즉시 덮칠 준비를 했다. 모든 움직임은 숲 가장자리의 작은 지휘소에서 강 경감이 직접 통제했다. 목조주택에서 최선희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그녀는 미묘한 신호만 보냈지만 그날 밤에는 더 확실하게 알리고 싶었다. 박철호가 툇마루에서 삼나를 갈고 있을 때 선희는 부엌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커다란 항아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요란하게 울렸다. 박철호는 성난 얼굴로 돌아보았다. 칠칠 맞기는 시끄럽게 왜 이래? 그는 소리쳤다. 그는 그 깨지는 소리가 밭 너머까지 선명하게 들렸다는 사실을 몰랐다. 빽빽한 나무 뒤에서 대기하던 한 형사가 즉시 무전으로 보고했다. 안에서 신호가 왔다. 여자가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상황이 긴급하다. 강 경감은 신속하게 응답했다. 전팀 대기. 목표물이 노동자에게 접근하는 즉시 진입한다. 최우선 순위는 피해자와 증인 확보다. 얼마 후 박철호는 오후부터 억지로 일을 시키던 젊은 남자를 데리고 다시 밭으로 나갔다. 등불빛 아래 그의 손에 들린 삽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얼굴은 차가웠고 자신의 어두운 습관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선희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몸은 뻣뻣하게 굳었고 눈은 어두운 숲을 향해 누군가 밖에서 정말로 보고 있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받았다. 박철호가 삽을 막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 사방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켜지며 배밭의 어둠을 꿰뚫었다.
나무 뒤에서 수십 명의 형사들이 무기를 겨눈 채 쏟아져 나왔다. 발소리가 땅을 울렸고 평소 조용했던 밭은 순식간에 포위 현장으로 변했다. 박철호는 경악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울퉁불퉁한 땅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순식간에 그는 포위되었다. 몇몇 경찰이 그를 땅으로 눌렀고 삽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며 금속성에 둔탁한 소리를 냈다. 강 경감이 앞으로 나아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남자를 쏘아보았다. 박철호, 연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네가 이 밭에 숨겨온 모든 것이 오늘 밤 드러날 것이다. 박철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짚었어.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변에 축축하고 울퉁불퉁한 땅은 이미 충분한 침묵의 증인이었다. 선희는 땅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아주머니, 이제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주머니도 피해자라는 걸 압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을 밖, 잠에서 서서히 깨어난 몇몇 주민들은 멀리서 엿보았다. 그동안 평범하다고만 생각했던 배밭을 비추는 경찰의 불빛을 보면서 그날 밤 마을의 정적은 고함과 발소리,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진실에 의해 깨졌다. 박철호의 체포로 밤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아직 잿빛인 하늘 아래 경찰의 조명은 여전히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던 배밭을 비추고 있었다. 박철호는 손이 묶인 채 호송차로 끌려갔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부인하려 했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이건 모함이야.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집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한 형사들의 분주함에 묻혔다. 강동진 경감은 밭 한가운데 서서 너무나도 많은 수의 흙더미를 바라보았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파기 시작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몇몇 대원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새로 덮인 듯한 흙을 파기 시작했다. 툇마루에 담요를 두른 채 앉아있던 선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손은 떨리고 눈은 젖어 있었다. 그녀는 무엇이 발견될지 알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혼자 그 비밀을 품고 있었고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다. 오래지 않아 첫 번째,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한 대원이 멈춰서서 강 경감을 돌아보았다. 경감님, 발견된 게 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고요해졌다. 조심스럽게 흙이 한 겹 파헤쳐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모두가 말을 잃었다. 더 이상 단순한 흙이 아니었다. 이 밭이 수십 명의 목숨을 품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멀리서 모여들기 시작한 마을 주민들은 경악했다. 몇몇은 입을 막았고 일부는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매일 지나다니던 배밭이 이토록 거대한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다니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 경감은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수십 년간 경찰로 일했지만 이 순간은 여전히 그의 양심을 강타했다. 그는 얼굴을 들고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계속해. 몇 명이든 전부 다 밝혀내야 한다. 발굴이 진행되는 동안 선희는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쪽에 더 있어요. 그녀는 밭의 가장 빽빽한 구석을 가리켰다. 그 말을 들은 대원이 즉시 강경감에게 보고했다. 강경감은 다가가 연민 가득한 눈으로 선희를 바라보았다. 아주머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아시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선희는 울음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남편의 범행을 말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이제 경찰 앞에서 그녀는 마침내 말할 힘을 찾았다. 끊어지는 목소리로 그녀는 남편이 일자리를 약속하며 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려왔던 어두운 밤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는지. 저는 그들을 도울 수 없었어요. 만약 저항했다면 저도 같이 묻혔을 거예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밭 전체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형사들은 침울한 얼굴로 기록했다. 그 순간 선희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이 여인 역시 가정이라는 감옥에 갇힌 피해자라는 것을 이해했다. 발굴은 아침 내내 계속되었다. 흙이 열릴 때마다 축축한 냄새가 아침 공기와 섞여 퍼져나가 많은 주민들을 몸서리치게 했다. 하지만 소식을 듣고 몰려온 희생자 가족들에게 이 순간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적어도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마지막을 맞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옷으로 보이는 찢어진 천 조각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울음이 터져 나왔고 분위기는 깊은 슬픔으로 변했다. 경찰은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썼고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모든 발견물을 기록할 준비를 했다. 강 경감은 굳은 턱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약속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진실은 완전히 밝혀져야 하고 범인은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 선희는 여전히 흐느끼면서도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수년간 짊어졌던 짐이 서서히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증언을 해야 하고 대중의 질문에 답해야 하며 어쩌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심판까지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을 올가매던 침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마침내 배나무 뒤에서 해가 떠올랐을 때 그 밭은 변해 있었다. 한때 어두운 비밀을 품었던 장소에서 이제 진실을 파헤치는 거대한 발굴 현장으로,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그 광경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역사의 상처가 될 것이었다. 그들의 땅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숨긴 작은 집과 배밭이 있었다는 기억. 해남 경찰서의 취조실은 그날 밤 차갑고 조용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소박한 나무 책상 위에서 반사되었다. 한쪽에는 수갑을 찬 박철호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헝클어졌지만 입술에는 여전히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다른 쪽에서는 강동진 경감과 두 명의 베테랑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박철호, 강 경감이 대화를 시작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내 밭에서 수많은 증거를 찾았다. 흙더미들, 피해자들의 옷까지, 그리고 네가 마트에서 사용한 이현우 씨의 신분증까지. 아직도 모르는 일이라고 할 건가? 박철호는 몸을 기대며 짧게 웃었다. 그저 우연일 뿐이야. 그 사람들이 왔다가 갔을 뿐이지. 그들이 사라졌다면 그들 잘못이야.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마. 한 젊은 형사가 책상을 내리쳤다. 거짓말 그만해. 네가 시장에서 그들을 데려가는 걸 본 증인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참느라 떨렸다. 하지만 박철호는 여유로웠다. 그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강경감을 쳐다보았다. 설령 그들이 사라진 게 사실이라도 그게 뭐 그리 중요해? 그들은 그저 가난한 외지인들일 뿐이야. 누가 그들을 오래 그리워하겠어? 그 말의 방아는 얼어붙었다. 노련한 형사들조차 분노를 참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강 경감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말은 기록될 거다. 그게 바로 네 안에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없다는 증거가 되겠지. 다른 방에서 최선희는 여경 한 명과 함께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떨렸지만 그날 밤 그녀는 강해지려 애썼다. 강경감이 그녀를 만나러 들어왔을 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전부 다 말씀드릴 준비가 됐어요. 그녀의 증언은 느리지만 명확하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수년 동안 어떻게 남편이 일자리를 약속하며 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는지 이야기했다. 거부하려고 할 때마다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협박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밭에 항상 새로운 흙이 덮이는 걸 봤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지만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이 다미어 끝을 꽉 쥐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자주 파헤쳐졌던 장소들은 가리킬 수 있어요. 듣고 있던 젊은 형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선희가 혼자 감당해야 했을 고통을 상상하는 것 같았다. 선희 옆에 여경은 용기를 주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강 경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많은 가족들이 답을 찾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취조실에서 박철호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수십 개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다른 사람의 삶과 죽음은 내 짐이 아니라고. 강경감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일어섰다. 네 자백은 필요 없다. 증거와 증언만으로도 충분해. 너는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네가 어떤 인간인지 듣게 될 것이다. 그날 밤의 취조는 감정적인 피로와 함께 끝났다. 경찰들은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멍하니 바닥을 쳐다보았다. 한 젊은 형사가 낮게 속삭였다. 그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강경감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본 거야.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범인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도 해.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사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해남의 하늘은 서서히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철창 뒤에서 박철호는 여전히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법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하지만 강경감은 알고 있었다.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법과 정의는 움직이고 있었고 그 미소는 곧 사라질 터였다. 재판날이 밝았다. 이른 아침부터 해남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길은 인파로 가득했다. 여러 마을에서 온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일부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일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수십 명의 목소리를 앗아간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박철호. 법원 앞마당에는 경찰이 삼엄하게 경비를 섰다. 분위기는 너무나 소란스러워서 노점상들까지 자리를 펼 정도였다. 하지만 평범한 축제와 달리 그날 아침의 공기는 감정이 실린 속삭임으로 가득했다. 저기다, 박철호. 한 중년 남성이 호송차 행렬을 가리키며 말했다. 차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박철호가 내렸다. 그는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경악시킨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눈빛이었다. 그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고 심지어 군중을 조롱하듯 비스듬히 미소 짓기까지 했다. 분노의 외침이 즉시 터져나왔다. 잔인한 놈, 법이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리길 바란다. 경찰이 군중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즉시 막아섰다. 박철호는 그저 힐끗 돌아볼 뿐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그 태도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 격분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드러냈다. 법정안은 조용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은 법복을 입은 중년의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박철호에 대한 형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세밀하게 작성된 긴 공소장을 낭독했다. 검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희생자의 수, 증거물, 범죄의 연대기를 언급했다. 튀어나오는 모든 문장은 마치 법정의 벽을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피고인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자리를 약속하는 수법으로 수십 명을 속여 감금하고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사회에 광범위한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희생자 수가 언급될 때마다 방청석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흐느낌도 있었고 긴 한숨도 있었다. 박철호가 공소 사실에 대해 답변할 차례가 되자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일어섰다.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함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쓸모없는 인간들이었어요. 당신들은 그저 희생양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고 일부는 울었으며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재판장이 망치를 세게 두드렸다. 정숙,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그 후 최선희가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그녀는 여경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다. 증인석에 앉자마자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손으로 머리에 쓴 스카프를 꽉 쥐었다. 재판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증인 최선희 씨, 선서하에 증언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네, 약속합니다. 그때부터 법정은 오직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만이 깨트리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결혼 초기부터 어떻게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박철호가 목조주택의 문 뒤에서 괴물로 변했는지, 어떻게 일자리에 희망을 품고 찾아온 희생자들이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는지 이야기했다.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을 꺼내려고 할 때마다 같이 묻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어요. 저는 언젠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그저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방청석, 특히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많은 이들이 고통의 세부 사항을 참아 들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재판장 자신도 잠시 말을 멈추고 선희가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을 주었다. 피고인석의 박철호는 그저 비웃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만 오만했다. 마치 선희가 하는 말이 자신을 구하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는 듯이 그 태도는 대중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검사는 이어서 증거물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신분증, 발견된 옷가지, 그리고 배밭의 흙더미 사진들. 증거물이 제시될 때마다 법정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마침내 재판장이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큰 상처입니다. 이 재판은 피고인의 잘못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어떻게 어둠이 자라날 수 있는지를 목격하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이 사건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날의 재판이 단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느꼈다. 재판이 휴정되고 선의가 쇠약한 몸으로 부축을 받으며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연민과 존경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가해자의 아내가 아니라 오랫동안 침묵하다 용기를 낸 여인이었다. 피고인석에서 박철호는 여전히 편안하게 기대 앉아 있었다.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모두가 법의 그물이 그를 단단히 묶었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판 이틀째, 박철호 사건은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끌었다. 아침부터 해남지방법원 앞마당은 다시 인파로 가득했다. 그들 중 일부는 소식을 듣고 먼 마을에서 막 도착한 피해자 가족들이었다. 지친 얼굴에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손에는 실종된 친척들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재판장은 망치 소리와 함께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을 속개합니다. 추가 증인 신문과 검사의 구형을 듣겠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소환되었다. 시장에서 박철호가 구석에 서서 외진들에게 일거리를 제안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증언하는 상인이 있었다. 박철호의 바틀기, 부자연스럽게 울퉁불퉁한 것을 보고 의심했지만 감히 신고하지 못했다는 이웃도 있었다. 희생자 중 한 명의 아버지인 노인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아들의 사진을 들어 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제 아들은 일자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마음씨 좋은 사람이 밭에서 일자리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수년간 찾아 헤맸고 마침내 이 사람의 땅에 묻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법정은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박철호는 그저 앞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다.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때때로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을 즐기는 듯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다. 그 태도는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방청석의 몇몇 사람들은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찰에 의해 진정되어야 했다. 그때 검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우렁차게 채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거는 명백합니다. 피해자 증인들의 증언, 피고인의 밭에서 발견된 증거물, 그리고 아내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반복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형사 범죄가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피고인에게 현행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방 안이 술렁였다. 많은 이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지지하며 소리쳤다. 사형시켜라. 누군가 외쳤다가 즉시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재판장이 안정을 위해 여러 번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연기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다소 진정된 후 재판장은 박철호의 변호인에게 기회를 주었다.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일어서서 변론을 시도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거가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불만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많은 이들이 그 변론이 단지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핑계라고 생각했다. 박철호 자신은 발언 기회를 얻자 다시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후회하지 않아. 그놈들은 쓸모없는 인간들이었어. 내가 아니었어도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 뭐가 달라? 그 말에 방 안은 완전히 폭발했다. 울음, 고함, 분노가 하나로 뒤섞였다.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3개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정을 비우겠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다.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박철호의 얼굴. 이것은 오히려 검사의 구형이 적절한 선택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확신을 굳혔다. 재판은 증거물 재확인으로 이어졌다. 피해자의 옷, 신분증, 그리고 밭 발굴 사진들. 모든 증거는 조심스럽게 제시되었고 제시될 때마다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찢어지는 듯 흐느꼈다. 재판 막바지에 재판장은 심각한 얼굴로 서류를 덮었다. 증인들의 진술, 피고인의 증언, 그리고 검사의 구형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신중하게 숙고할 것이며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해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법정을 나서는 주민들은 서로 속삭였다. 일부는 무거운 구형이 내려진 것에 안도했고 일부는 정의가 즉시 실현되기를 바라며 여전히 불만스러워했다. 건물 밖에서는 군중의 외침이 다시 울려 퍼졌다. 박철호를 사형시켜라. 자비를 베풀지 마라. 그 목소리는 주변 거리까지 울렸다. 한편 선희는 느린 걸음으로 법정을 나섰다.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약간의 안도감이 있었다. 그녀는 증언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적어도 이제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졌으니까. 다른 한편 박철호는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호송차로 향했다. 비스듬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아직도 자신이 이겼다고 느끼는 것처럼.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미소는 곧 재판장의 판결 앞에서 산산조각 날 얇은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법정은 평소보다 더 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재판부가 박철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침부터 주민들은 다시 해남지방법원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손에는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이라고 적힌 소박한 포스터와 실종된 친척들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박철호는 손에 수갑을 찬 채 들어왔다. 얼굴에는 여전히 비스듬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전만큼 눈빛이 날카롭지 않았다. 숨기려 애쓰는 약간의 불안감이 엿보였다. 재판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개정을 선언했다. 모든 증거, 증인들의 증언,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검사의 구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피고인 박철호를 반복적인 계획살인 및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가 법적으로 유죄로 인정되므로 사형에 처한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자 울음과 환호가 뒤섞여 터져 나왔다.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어떤 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저 주저앉아 흐느꼈다. 마침내 정의가 찾아왔다. 박철호는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굳어 있었고 더 이상 예전 같은 오만함은 없었다. 재판장은 계속했다. 한편 증인 최선희에 대하여 재판부는 직접적인 가해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간주되며 모든 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면제한다. 그 소식에 법정은 다시 술렁였다. 많은 사람들이 연민의 눈으로 선희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선희 자신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고 느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안도감도 있었고 여전히 남은 슬픔도 있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사라진 생명들은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 밖에서 한 희생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진을 껴안으며 낮게 말했다. 적어도 이제 내 아들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아들은 정의를 얻었어. 재판에 참석했던 강동진 경감은 복잡한 심정으로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해남 땅의 긴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동료에게 속삭였다. 정의는 왔지만 우리 모두는 이로부터 배워야 해. 다시는 침묵 속에서 또 다른 박철호가 자라나지 않도록. 그날은 오랫동안 많은 가족들을 괴롭혔던 어두운 이야기에 막을 내리는 날이 되었다. 한때 비밀의 장소였던 배밭은 이제 경찰에 의해 소독된 빈터로 변해 있었다. 주민들은 그곳을 원혼의 땅이라 불렀다. 푸른 나무들 뒤편에 수많은 생명을 삼킨 어둠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름이었다. 선희에게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처음부터 삶을 다시 꾸려나가야 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의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범죄는 탐욕, 증오, 그리고 방치된 폭력 같은 작은 것들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 청취자 여러분, 이 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폭력의 징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본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범죄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늦게 올지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가 다시는 숨을 곳을 찾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임무입니다.